계속 소프트캠프가 발표하다가 레드필 소프트 누구야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레드필 소프트캠프의 자회사입니다. 2021년에 소프트 공부망 보안의 미션을 가지고서 소프트캠프와 우리나라의 그 3대 화이트해커 그룹이 있는데 엔키 화이트엑스라고 하는 기업 두 회사가 공동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수요자 관점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리스크 및 대응 이슈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제목에 맞게끔 전부 이야기를 수요자 관점이란 대체 뭔가, 그 다음 수요자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리스크는 무엇인가, 그리고 수요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술과 이슈들은 무엇인가, 어떤 기술적 이슈들이 나서는가, 마지막으로 수요자 관점의 공급망 보안 도구라고 하는 엑스스케일의 참여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순서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왜 수요자 관점이라고 했을까?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포지션에 있어서. 그 얘기를 과거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022년 12월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죠. 솔라엔지 공급망 공격. 전 세계 18,000개 기업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연방 기관이 다 당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당했고, 기술 기업이 심지어 파이와이까지 이제 나서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발표하고 그랬었죠. 그 후에 다음 해에 로그페이제이라는 인터넷 역사상 가장 큰 또 취약적 이슈가 발생했었죠. 이런 이슈 때문에 2021년 5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사이버 보안의 현대화와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 2514018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저희가 한참 제품을 만들고 있을 때였는데 고객분들, 소위 얘기하는 기업 고객분들을 찾아가면은 그 인식은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규제 사항도 힘들고 이건 소프트 벤더 문제 아니야? 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가이드라인이 5월달에 나왔죠. 지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2022년 8월에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보안 대응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3종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2022년 8월에 가이드라인 4 디벨로퍼가 나왔고요. 또 다음 달에 바로 가이드라인 4 서플라이어가 나왔고, 2020년 10월에 가이드라인 4 커스터머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저는 이 가이드라인 4 커스터머를 딱 본 순간 우리가 기여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고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2020년 10월에 그 당시 금융고객과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금융사 IT본부, 뭐 보안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개발자이고 공급자이고 운영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커스터머라고 하면 금융소비자를 먼저 떠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뭐 특정 업무를 차세대나 외주 개발을 주도하고 주요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도 우리의 본질적 업무에 속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기업의 유형별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생태계의 정의와 이해관계자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나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서 공급망 보안에서의 역할을 달리하게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고민하면서 소프트웨어랑 분류를 해봤어요.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제가 분류한 방식은 소스 코드의 보유 여부와 개발 조직의 보유 여부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하는 걸 퍼스트 파티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 다음 좀 외주 개발이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성 해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세컨드 파티, 주로 이제 그 계약 유형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보유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인데 바로 상용 소프트웨어고 범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완성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죠. 기업의 여기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 개발 기준을 위한 인터넷 뱅킹 등의 금융 서비스는
ICT 서비스 비즈니스 유형이다. 아까 세 종의 가이드라고 친다면 디벨로퍼, 서플라이어, 커스터머의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IT 서비스 유형,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들이 주로 해당할 텐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발 조직을 기획하는 조직을 갖고 있겠죠. 근데 주로 서플라이어와 커스터머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다음 일반 기업, 사실 이 자료를 제가 만든 지 좀 오래전에서 다시 했는데 저기 괜히 ERP라고 썼는데 2주 전에 우리나라 ERP 업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공공방 운영을 당해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까 얘기한 가이드라고 치면 커스터머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요자 관점의 공공방 보안 대응이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해당되는 기업이 누구냐?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정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서드 파티와 세컨드 파티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모든 기업인데 특히 대국민 금융 서비스, 대국민 공공 서비스 핵심 기반 시설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당했을 때 기업 스스로 국가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파장과 피해가 막대한 기업 및 기관을 전할 수 있고요. 더욱 더 나아가면 북한 사이버 공격을 타깃되는 국방 인프라나 방산, 하이테크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이건 누구의 업무 담당인가 라고 봤을 때 가이드라인 포 거기 시큐리티 미저먼트, 조치해보면 CIS라고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획득, 구매 과정의 기획자나 담당자, 소프트웨어 배포, 유지 보수의 담당자, 또 중요 소프트웨어 운영 보안 조치 담당자가 이러한 업무 담당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수행하는 보안 조치가 바로 소유자 관점의 공공방 보안 대응이다.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방 보안 대응을 하고자 할 때 여러 리스크들이 발생하는데요.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나라의 공공방 보안 가이드라인이 진짜 나왔어요.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5월 11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도 인터넷으로 배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SCR은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들을 정의를 이렇게 잘 하셨는데요. 제가 수요자 관점에서 살아볼 때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제 빨간 부분을 친 것들이 주의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는 위험과 취약점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커스가 너무 취약점 위주로 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위험과 취약점을 다 봐야 되는데 특히 위험에서는 적대적 기업, 의도를 가진 공격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역량의 피해 정도를 본다면 공공방 공격을 한 번 하면 기업에 어마어마한 고객 손실, 평판 하락, 수익 하락에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사적인 대응, 전략, 기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레드펜 소프트 스스로가 작년 전 세계 글로벌하게 벌어졌던 소프트웨어 공공방 공격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제가 리스트업한 것들은 5호 조건으로 그 공격 배후가 밝혀졌거나 아니면 공격의 기법이 밝혀진 것들입니다. 약 한 50여 개 되는데 분기당 한 10건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것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6개 정도 들어있는데 세 가지 팩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 했느냐? 누가? 주로 금융 및 스파이 목적을 가진 국가가 후원하는 APT 해킹 그룹이라고 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이렇게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들이 쓰는 주요 공격 기법으로는 업데이트 가로치기, 제로데이 취약점, 오픈소스 취약점, 마지막으로 손상된 인증서 혹은 이걸 복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타겟 소프트웨어가 보십시오. 파이썬 저장소, 노르웨이 3박사, 포티넷 포티OS, 원격 모니터링, 좀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고 주로 보안 전용 소프트웨어가 좀 많고 그 다음 작년 같은 건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 올해도 지금 제가 계속 리스트업하고 있는데 올해 공급망 공격이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원격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원격 관리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고 있고요. 그 다음 LMS, SNS 같은 IT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 그 다음 협업 관리 소프트웨어, 팀즈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공급망 공격이 주로 벌어지고 있는 걸 발견했고요. 저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수행 단계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릴 때 영재라고 그러면 다 어디 대학교 보내나요? 의대 보내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릴 때 영재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해킹 전문학교에 교육을 훈련을 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1일당 발생하는 사이버 해킹 건수가 150만 건이에요. 올해는 162만 건으로 하루에 해킹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80%가 북한입니다. 북한. 우리와 싸우는 적이 누구이고 그들이 한번 공격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좀 적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충분한 자원과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은 타겟을 설정하면 성공할 때까지 완전 끈질기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관점을 가져야 되면 나와 현재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벤더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계 기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공격 기법에는 새로운 방어 기제가 들어간 레이어드 디펜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2013년도에 있었던 주요 사이버 공격을 제가 끈질기게 한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과 연관성에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옥타, 사스, 글로벌 넘버원 사스 IM이죠. 공급망 공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공격 피라미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무비 공급망 공격은 작년 한 해 있었던 가장 피해가 큰 공급망 공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이버 공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 2,600개 기업에 7,720만 명의 피해를 줬는데 파일 전송 소프트웨어에다가 랜섬웨어를 가능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새로운 진입 포인트로 비즈니스 이메일 사칭이 떠오르는 거죠. 비즈니스 이메일 사칭은 사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VC 공격은 벤더의 이메일 서버를 침해합니다. 벤더 이메일 컴프로마이즈라고 하거든요. 실제 이스라엘에서 F5 서버를 빨리 업데이트하라는 서포.벤더 같은 메일이 나가는 거죠. 이러한 공격이 벌어졌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니셜 액세스 포인트, 다크웹에 가면은 이런 자격증명들이 많이 판매되는데 작년에 가장 많게 새롭게 등장한 것이 뭐냐면 디지털 인증서의 판매가 이제 랩톱 자격증명 같은 건 너무 싸졌어요.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700에서 1,900달러 정도로 판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세션은 제가 수요자 관점에 공급망 보안을 대응하고 나서는 이슈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망 보안 기술을 얘기함에 있어서 S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S봄이 시작점이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인식이 변하면서 S봄이 뭔지 거의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S봄은 소프트웨어 빌려는 뭐든 주로 식품의 인그라디언츠하고 비교하면 아주 쉽게 되겠죠. 식품의 인그라디언츠는 법으로 표시합니다. 식품위생법에 관련 표시 규정이 있는데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 구성요소, 위험성에 대한 명시를 담고 있듯이 소프트웨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재반 구성요소를 기계판으로 머신 리더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S봄, 소프트웨어 빌더블 머티리얼,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서 S봄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각자 벤더가 각자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표준이 정해야 되는데 리눅스 재단이 추진하는 SPDX, ASP가 추진하는 사이클론 DX 같은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NIS S봄이라고 국정원 S봄, 소위 얘기하는 KS봄을 지정하기도 했죠. 자, 근데 S봄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S봄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S봄을 만드는 소스 데이터가 원천 데이터가 무언가에 따라서 6가지 타입으로 갈립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혹은 쓰고 계시는 이 소스 기반의 오픈소스 분석들이 소스 S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찌 보면 개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S봄은 빌드 S봄이라고 하는데 CI/CD 환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널라이즈 S봄은 뭐냐면 개발 협력 없이도 소프트웨어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 어널라이즈 S봄, 디플로이 S봄, 런타임 S봄이 바로 바이너리 기반에서
S봉으로 사용되는 저희 엑스스키로 같은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실제 이 시사의 문제를 보면 디자인 S봉과 런타임 S봉은 아직은 좀 아이디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4개, 소스 S봉과 빌드 S봉, 어라이즈 S봉, 디폴트 S봉이 S봉의 주요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4가지가 어라이즈 S봉까지가 이제 공급사 관점의 S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우측에 3가지, 어라이즈 S봉, 디폴트 S봉, 런타임 S봉 3가지가 수요자 관점의 S봉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죠. 어널라이즈에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것. 저희 엑스스캔이 스타트 포인트가 바로 어널라이즈 S봉. 좀 더 나간다면 디플로이드 S봉까지 제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슈의 문제로서, 기술적 이슈의 문제로서 소프트웨어 현재 반입 체계와 검증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면 그렇다고 치자고, 여기 큰 이슈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기업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인데 자산 자체가 개인, 메인 사산의 분산 저장으로 보관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측면에서 단일한 리파지터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 검증 측면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안트박스라든가 샌드박스는 공급망 보안에서 얘기하는 S봉 데이터나 인증서 정보라든가 오픈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 이거는 S봉 기반의 레이어 디펜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이미 여러 관련한 비슷한 소스 기반의 S봉 도구를 도입해 쓰시는 고객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써보시면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취약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작년 한 해에 발견된 취약점이 26,400개 정도 됩니다. 26,400개. 한 해 동안 발견된 게 평균 스코어도 7.1이에요. 그리고 스코어도 4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등급을.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 로우 나오는데 크리티컬 하다고 꼭 익스플로이트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미디엄이라고 해서 익스플로이트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익스플로이트 될지 몰라요. 수없이 터지는 취약점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가 이슈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공급망 보안의 공격 기법 7가지를 공개하고 있어요. 7가지 공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공급망 보안을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분석이 공급망 보안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격 기법을 보면 1번 하나가 오픈소스 분석으로 치환 가능하고 완화 가능한 부분인데 나머지 6개는 오픈소스 취약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스캔 소개를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말이 좀 빨리 하는데 천천히 할까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왼쪽 바라볼 때 저희는 시프트 레프트 했습니다. 수요자 관점을 썼어요. 네, 공급자 관점, 소프트웨어 개발의 벤더, 디벨로퍼 관점, 공급사 관점에서는 이 과정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OW 릴레이션을 했을까? 이 관점을 보면 저희 엑스스캔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 줄 겁니다. 기업이 보안 담당자 등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니라 등이 저희 엑스스캔을 가지고서 사스라고 뒤에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획득, 초기 획득 과정 혹은 패치 유지보수 운영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무결성 검증과 리파지토리하는 뒤에 말씀드린 구축을 위해 어널라이즈드 S봉, 디플로이드 S봉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하면 S봉 리파지토리라는 컨셉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엑스스캔을 통해서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유형을 뭐 SDK도 될 수도 있고요, 도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MS OS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든, 우리 국내 모든 소프트웨어든 엑스스캔을 가지고 익스트랙션 하는 거죠. 익스트랙션에서 S봉을 만들어서 리파지토리 안에 저장시켜요. 반입되는 모든 이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획득.
획득 과정에서 공급사의 보안 시설성 평가의 지표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패치 유지 보수 과정에서 S본 기반으로 의심이나 위험 요인이 뭔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죠. 오픈소스 취약점과 라이센스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 트랜스퍼런스를 과거에는 버전으로 관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컴포넌트 레벨로 관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2의 로봇 사건이 난다 그러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안 사고의 증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또한 그 기관이라든가 상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될 때 그냥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우리가 쓴 이 소프트웨어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었어요 라고 증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축의 이슈가 있습니다. 구축의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 기본적으로 쌌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 저희는 내부에 쓰는 업무를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전제 자체가 외부에서 안으로 반입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스 시스템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클라우드 환경에 위치했죠. DB 업데이트나 이런 데 사용자 입력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는 롤 베이스 RBA에서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사용자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은 전부 다 제어되어 있고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OTP 기반의 MFA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스를 쓸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S본 데이터마저도 좀 우리 안에 넣고 싶어, 우리 내부망에 넣고 싶어. 그렇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환경을 쓸 수 있는 거죠.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는 사스에 있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고요. 대부분 익스트랙션 엔진, 소프트웨어 분야하는 엔진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겁니다.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한 온프라미스를 또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연말까지, 10월 말까지 개발 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사스 환경이고, 온프라미스 환경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요자 관점이라면. 내부 개발 업무 하시는 거에는 오픈소스 분석풀을 사스, 온프라미스 환경을 쓰시면 되죠. 근데 그래도 온프라미스 쓸 수밖에 없는 것은 OT망, 단방향 도청밖에 안 되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OT망 같은 경우는 온프라미스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무엇을 놓치느냐? 취약점 DB도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의 한 형태거든요.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의 가장 코어 밸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얼타임 업데이트입니다. 아까 1년에 26,000개의 시그널이 쏟아진다고 했죠? 근데 똑같이 쏟아진 거면 증분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크리티컬이, 미디어블 리더에게 크리티컬로 변화될 수 있고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챗 GPT한테 한 번째 글로벌 제품 몇 개를 넣고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 최소 6시간에서 10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챗 GPT가 발표를 해주는데 저희가 테스트해 봤더니 1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상당한 비용의 증가와 상당한 노동력의 손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든 컴포넌트를 추출하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프트 패키지, 바이너리 패키지죠. 패키지는 오픈소스로만 된 건 없어요. 소프트 패키지를 보면 그 벤더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캠프가 독점적으로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컴포넌트가 있고, 가져가다 쓰는 오픈소스가 있고, 혹은 외부에서 OEM으로 사와서 유상, 무상의 서드파티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의 어떤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서티피케이트,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짓고, 네트워크를 위한 IP 어드레스라든가 제반 아티팩트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도구 관점에서 본다면 딱 저걸 줄 거예요. 오픈소스 S본을 줄 거거든요. 저희가 지향하는 말은, 지향하는 전체 컴포넌트에 같이 써보는 수요자 관점의 S본, 전체 S본을 보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라이즈 공부만 보면 되게 여러 사회공학적 기법과 해킹 기법들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거기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 버전에서 동일하게 있던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뭐뭐.businessrelay.dll이에요. 우연.businessrelay.dll 요 이름의 파일 하나가 다음 버전에서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치기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글로벌 토큰을 이용하시면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탐지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가상으로 만들어봅니다. 과거 버전이 A, B, C 3개의 버전으로 되어 있고 최신 버전은 A, B, C, D 4개의 컴포넌트 구성되어 있어요.
기능 및 보안 강화를 위해서 꼭 뭔가를 추가되지 않겠을까요? D가 추가됐죠. 그럼 D부터 보면 이 D 안에 권한 상승의 요인, 프로세스 해석, 의심, 위협 요인이 위협 요인이 있느냐, 인증서는 정확하느냐 이걸 보는 게 추적할 수 있는 거고요. 솔라리스는 C 컴포넌트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은 여기에 취업 서비스 이벤트가 있는지, 새롭게 추가되는 오픈 소스가 있는지, 인증서는 올바른 것인지, 무결한 건지 이걸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악성 코드를 본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래서 표현을 의심 및 위협 요인을 하나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수없이 쏟아지는 홍수가 쏟아지는 취약점에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 반드시 필수적으로 긴급히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지정했습니다. KVHV라고 하는데 KV는 미국 시사에서 머스트 패치 리스트로 관련하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KV로 등록되면 2주 안에 무조건 패치해야 됩니다. 이 KV 정보를 인텔리전스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요. 그 다음 퍼스트 국제 사고보험 대응 포럼에서 만든 하이리 익스플로이터블 버너러빌리티라고 해서 스코어링 시스템입니다. 이건 30일 내에 익스플로이트 가능성이 몇 %예요. 이 정보를 가져와서 지금 보시면 921개를 33개로 줄여주지 않습니까? 핀포인트 해주는 거죠. 저희는 챗GPT가 시상이 나오고 한 달 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구현했습니다. 이따가 나가면 왼쪽에 데모를 보시면 있습니다만 CV 정보를 쉽게 이용해주고 유심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치해라, 권장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 기능으로 요즘 클라우드로 가려면은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다가 좋은 컨테이너 이미지, 도커 이미지 갖다 실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때 이 안에 의심 요소는 없는지, 여기에 S4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혹시 노출된 비밀 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기능을 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저희 엑스캠이 공무원과 수요자관제보호원의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S보험은 리파지토리라고 통해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거나 확신하며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